내 부모에게 인사를 안 배웠으면 내 빌딩 바닥에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려가며 배워야 마땅합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예의를 밥 말아먹은 인간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는 데는 딱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은 지 40해가 넘은 허름한 아파트에 산다고 나를 거지 보듯 하던 앞집 젊은 세댁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도에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쌩하니 지나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자식 주려고 싸놓은 내 검은 봉지를 더럽다며 발로 차던 그 못된 년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며 기고만장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 이사온 가난한 총각은 내게 90도로 배꼽 인사를 하며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 암으로 엄마를 잃었다던 그 착한 총각은 어버이날이 되자 내 가슴에 새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름이면 복도 현관문을 서로 열어놓고 시원한 수박을 나눠 먹고 무거운 택배도 자기 일처럼 대신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복도에서 심근경색으로 억하고 쓰러졌을 때 사력을 다해 CPR로 내 목숨을 살려낸 것도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효자 청년을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하고 길바닥에 내쫓은 악독한 사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나를 개 무시하고 떠났던 전 앞집 세댁의 남편놈이었습니다. 그 무례한 부부가 목숨 걸고 들어오려던 강남 테헤란로의 300억짜리 빌딩. 진짜 주인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년 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눈이 뒤집히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아랫사람을 벌레 보듯 짓밟는 무서운 인간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지은 지 40해가 훌쩍 넘어서 벽면마다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아주 낡고 허름한 서민 아파트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복도 구석구석에서 퀴퀴한 콘크리트 냄새와 하수구 악취가 진동을 해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음침한 곳입니다. 내 행색이 워낙 초라하고 매일 다 떨어진 꽃무늬 앞치마만 두르고 다니니 사람들은 나를 피부치 하나 없는 독거노인이나 거지로 생각했습니다. 내 손마디에 굳은 살이 흉측하게 박혀 있으니 다들 나를 천하게 여겼지만 이건 평생 자식들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하느라 시장 바닥에서 칼을 쥐고 생선 가시를 찌르며 버텨온 눈물의 흔적이었습니다. 정작 그렇게 피눈물 흘려가며 키워놓은 내 자식 놈들은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더니 행색이 초라한 엄마가 남부끄럽다며 나를 이 낡은 구석방에 처박아두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전화벨 한 번 울리지 않는 차가운 방구석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혼자 밥을 삼키는 게 내 일상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가슴 한구석에 차오르는 서운함과 쓸쓸함은 밤마다 나를 잠 못 들게 괴롭혔습니다. 늙은 노인네의 외로움보다 더 비참한 것은 이웃이라는 인간들이 내뱉는 차가운 멸시와 독설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확히 3년 전 유난히도 비가 쏟아지던 화요일 오후에 내 앞집으로 아주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젊은 세댁이 이사를 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 가방과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한 그 세댁의 이름은 김미영이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촌끼리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내가 먼저 반갑게 허리를 숙이며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세댁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대꾸도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벌레 피하듯 쌩하니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싹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요즘 젊은이들은 다 저러려니 하며 쓸쓸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복도 전체를 울리는 그 세댁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나에게 거대한 스트레스이자 공포였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복도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뒤섞일 때마다 내 가슴은 왠지 모르게 쿵쾅거리며 가빠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갔다가 자식놈 혹시라도 엄마 보러 올까 싶어 싱싱한 바지락을 바득바득 씻어서 검은 봉지에 소중하게 싸들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전 세댁과 복도 한가운데서 딱 마주치게 되었는데 내 손에 든 검은 봉지를 보더니 대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더럽고 비린내 나는 냄새가 온 복도에 진동을 한다며 대놓고 코를 쥐어짜고는 내 발밑에 카악하며 침을 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늙은 노인네가 퀴퀴한 정충을 풍기며 복도에서 얼쩡거리니까 아파트 격이 떨어진다며 사납게 쏘아붙이는데 내 온몸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가슴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먹이겠다고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무참히 짓밟힌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새댁의 무례함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 자기 집 앞으로 배달되는 거대한 택배 상자들을 교묘하게 내 집 문 앞까지 밀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박스들이 앞을 가로막아 내 낡은 구두가 치여 뒹굴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늙은 노인네가 갈 곳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으니 경비원 대신 이런 거나 치우라며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서 춤을 추며 이웃을 노예처럼 부리려는 그 악독한 눈빛을 보며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박순자가 시장 바닥에서 깡패 같은 놈들과 싸우며 자식들을 키워냈는데 이런 핏덩이 같은 년에게 대놓고 멸시를 당하니 이가 부르르 떨리고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진짜 정체와 강남 테헤랄로의 우뚝 솟은 300억짜리 빌딩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수모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이 낡은 아파트 구석에서 숨죽여 사는 노인네의 비참함을 온몸으로 체념하며 매일 밤 서러운 눈물로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례한 새댁이 강남의 초호화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란을 피우며 이삿짐을 쌌습니다. 나를 보더니 썩어빠진 노인네 아파트에서 평생 궁상 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 명단에나 이름 올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 무례했던 전 세댁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떠나간 복도는 유난히 더 차갑고 쓸쓸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다 떨어진 꽃무늬 앞치마에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두 손을 슥슥 문지르며 한참 동안 먼지가 날리는 텅 빈 문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전혀 없어서 이 지독하게 낡고 악취가 나는 구석방에서 홀로 궁상을 떨며 살아가는 불쌍한 독거노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속 깊은 곳에는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수백억 대의 자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허름하고 음침한 곳에서 노인네 냄새를 풍기며 독거노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아마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자식이라는 짐을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온 한많은 내 인생의 서글픈 훈장이자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 유난히도 매섭고 살을 에이듯이 시렸던 겨울의 남대문. 시장 바닥이 아직도 내 눈앞에 선연한 자국처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 나는 갓난아기였던 자식놈들을 추운 천포대기에 들쳐업고 얼음장 같은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생선 가시를 찌르고 얼어붙은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매서운 새벽바람이 살점을 베어낼 때마다 생선 괴짝에서 흘러나온 차가운 소금물과 비린내가 내 손가락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맺히곤 했습니다. 손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저녁이면 숟가락조차 제대로 쥐지 못해 밥을 물에 말아 겨우 넘길 때도 나는 오직 자식놈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빨을 악물고 그 지독한 고통을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겨우 모은 단돈 몇 푼을 내 입에는 풀칠도 하지 않으면서 모조리 자식 놈들의 대학 등록금과 미국 유학자금으로 아낌없이 전부 바쳤습니다.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검버섯과 함께 흉측하고 딱딱하게 박힌 이 굳은 살들은 그렇게 잔인한 세월 속에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은 한 어머니의 피눈물 어린 희생의 산물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생계와 자식의 성공을 위해 가스레인지 앞에서 펄펄 끓여낸 뜨거운 된장찌개. 국물 냄새가 내 온몸과 거친 옷자락에 깊숙이 배어 장터 사람들은 나를 생선 할머니라고 부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겪으며 눈물로 푼돈을 모을 때마다 나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강남의 황무지 땅을 한 평씩 한 평씩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말의 강남 테헤랄로는 그저 장화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다닐 수 없었던 거대한 진흙탕이자 배밭에 불과했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내게 미쳤다며 그 쓸모없는 맹지를 왜 사냐고 손가락질을 하며 대놓고 비웃었지만 나는 묵묵히 침묵하며 땅 문서를 주머니 깊숙이 늘려갔습니다.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하고 긴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진흙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가가 되었고 그 위에 300억짜리 초대형 빌딩이 우뚝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고생만 하며 눈물 흘리던 이 못난 어미에게 하늘이 마침내 거대한 경제적 보상과 압도적인 위엄을 내려주신 것이라 믿으며 빌딩의 거대한 유리창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부와 성공이 찾아왔음에도 내 가슴속에 남은 것은 오직 지독한 고독과 뼈를 깎는 서운함 뿐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당당하게 의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된 내 금쪽 같은 자식놈들은 정작 머리가 자라나고 상류층이 되자 이 못난 어미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몸에서 지독한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지들의 화려한 모임이나 손주들의 결혼식에 이 어미를 단 한 번도 당당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이 되어도 자식놈들에게서는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는 차가운 방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일부러 크게 틀어놓고 굳어버린 찬밥을 국물도 없이 목구멍으로 삼킬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혀와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정작 내가 소유한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에서는 매달 수억 원의 임대료가 내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수많은 대기업 직원들이 내 건물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는데 정작 내 피부치들은 나를 고독의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토록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깊은 자괴감과 서글픔이 밀려와 매일 밤 거친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상상치 못한 배신감에 내 온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 매일 밤 차가운 방구석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자식들에게 내 거대한 재산과 빌딩의 존재를 다 보여주면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오직 돈 때문에 나를 가짜로 대하고 효도하는 척 연기를 할까봐 나는 내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 화려한 강남 빌딩의 회장실을 뒤로 한 채 이 40해가 넘은 허름한 서민 아파트 구석방으로 홀로 기어들어와 외로운 독거노인처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낡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전세댁 같은 인간들에게 멸시와 독서를 견딘 것은 어쩌면 내 서글픈 인생에 대한 지독한 체념이자 조용한 심판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을 때 내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운명의 인연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례했던 전세댁이 침을 뱉고 떠난 자리에 새로 이사 오게 된 착한 청년의 등장은 내 얼어붙은 삶의 커다란 소용돌이의 서막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와 예의를 완전히 저버린 악녀가 남겨둔 차가운 복도. 공간의 진정한 인간의 정정과 따뜻한 숨결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낡은 구두 끝에 걸린 서글픈 눈물을 슬그머니 닦아내며 나는 앞집 청년이 건넬 새로운 운명의 속삭임을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내릴 처절한 천벌의 씨앗이 바로 이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유난히 햇살이 뜨겁고 흙먼지가 가득 날리던 어느 날 오후에 나는 여느 때처럼 낡은 문틈 사이로 바깥 동정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커다란 이삿짐 상자를 양손에 가득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오는 한 젊은 청년의 실루엣이 내 눈앞에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행색은 비록 수수하고 평범한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청년의 온화하고 맑은 눈빛만큼은 어두컴컴한 복도를 환하게 밝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전세댁에게 당했던 모진 수모와 상처가 다시금 떠올라 나도 모르게 가슴이 쿵쾅거리고 몸이 움츠러들며 조용히 문을 닫으려고 서둘러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청년은 문틈 사이에 나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무거운 상자를 먼지 쌓인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내 앞으로 한 걸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푹 숙이며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배꼽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새로 이사온 앞집 총각 이진우라고 합니다. 이사하느라 복도를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아주 맑고 청량한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청년의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말을 듣는 순간 평생 가족들을 위해 가스레인지 앞에서 펄펄 끓여내던 뜨거운 된장찌개 국물처럼 내 얼어붙었던 심장이 한순간에 눈 녹듯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년은 이삿날에는 원래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것이라며 고소한 팥고물,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시루떡 접시를 내 투박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요즘 같은 삭막한 세상에 이토록 예의 바르고 심성이 고운 청년이 내 이웃으로 오다니. 나는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아서 한참 동안 시루떡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전세대기 더럽다며 밀쳐내고 침을 뱉던 그 차가운 복도. 공간에 청년이 가져온 따뜻한 숨결과 떡 냄새가 향긋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두 집은 이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서로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찾아와 복도 전체가 후끈거리는 찜통처럼 달아오를 때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맞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청년은 더운 날씨에 노인네가 기운을 잃으면 큰일 난다며 얼음이 동동 띄워진 시원한 수박을 예쁘게 썰어서 들고 오고는 했습니다. 나 역시 홀로 사는 청년이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밥이라도 굶고 다닐까 걱정되어 시장에서 싱싱한 나물을 사다가 정성껏 무쳐서 청년의 집 문고리에 몰래 걸어두고는 했습니다. 내 무릎 관절이 아파서 아파트 경비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청년은 퇴근길마다 자기 일처럼 먼저 발견하고 내 집 안방까지 조심조심 날라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박한 밥상을 함께 마주하고 앉았을 때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내게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 지독한 암투병 끝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이 거친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져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에게 못다한 효도를 내게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었다는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청년의 거친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정작 내가 평생 뼈를 깎는 희생으로 의사와 교수를 만들어 놓은 내 친자식 놈들은 나를 부끄러워하며 전화 한 통 없는데 생판 남인 이 청년이 나를 친엄마처럼 아껴주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았다는 서운함과 고독의 감옥 속에서 신음하던 나에게 진우 청년은 하늘이 보내준 유일한 구원자이자 따뜻한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부모의 은혜를 기린다고 카네이션을 사고 야단법석을 떨던 5월의 어느 바람찬 어버이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역시 내 잘난 자식 놈들은 내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나는 불 꺼진 어두운 방구석에서 외로움을 달래려 텔레비전 볼륨만 하염없이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쓸쓸함과 체념으로 가득 찬 방 안에서 혼자 굳어버린 찬밥을 물도 없이 삼키고 있을 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앞집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 청년이 퇴근길에 동네 작은 꽃집에 들러 사온 것이 분명한 아주 새빨갛고 싱그러운 카네이션 한 송이를 소중하게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내 앞으로 다가와 낡은 장판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떨리는 손으로 내 다 떨어진 낡은 꽃무늬 앞치마 가슴팍에 그 카네이션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오늘 이 빨간 꽃을 가슴에 꼭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비록 제가 피가 섞인 친자식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할머니의 진짜 아들이 되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나는 청년의 떨리는 어깨를 두 팔로 힘차게 끌어안았고 우리는 어두운 복도 한가운데서 친모자처럼 서로를 보듬으며 한참 동안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청년의 가슴속 깊은 효심과 인간에 대한 예의가 내 얼어붙은 인생을 완벽하게 치유해주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내 가슴에 꽂힌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는 그 어떤 수백억짜리 강남 빌딩보다도 내게는 훨씬 더 값지고 고귀한 인생의 보물이자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고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이 착한 청년의 진심을 바라보며 나는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단단한 결심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낡은 구두 끝에 떨어지는 청년의 뜨거운 눈방울을 닦아주며 나는 이 착한 영혼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노라고 소리 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상공에는 여전히 카네이션의 은은한 향기와
우리의 따뜻한 울음소리가 잔향처럼 길게 맴돌며 서글픈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나고 온 세상이 하얗게 서리태를 맞이하던 11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아파트 단지마다 알싸한 마늘 냄새와 고소한 절인 배추 냄새를 풍기며 김장 준비로 온 동네가 들썩거리기 마련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복도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며 온갖 신경질을 부리고 내 집 문 앞에 대놓고 페브리즈를 뿌려대던 전 세대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텐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몇 년 전 암으로 어머니를 눈물로 여의고 홀로 외롭게 단칸방을 지키던 앞집 진우 총각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나는 며칠 전부터 남대문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고춧가루와 멸치 액젓을 한가득 사들고 왔습니다. 내 손마디에 박힌 투박하고 딱딱한 굳은 살들이 오랜만에 바쁘게 움직이며 총각에게 먹일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배추를 치댔습니다. 진우 총각은 주말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내 집 문틀을 기웃거리며 할머니 혼자 김장하시면 무릎 나간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끝이 시려오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낡은 장판을 깔아놓고 우리는 마주 앉아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총각은 빨갛게 버무려진 배추속을 손으로 찢어서 내 입에 먼저 넣어주며 할머니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집에서 나던 그 냄새랑 똑같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 어려있는 그리움과 슬픔을 보며 나는 총각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앞치마 자락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허름한 서민 아파트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진짜 모자이자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정을 나누며 총각이 가져온 플라스틱 김치통에 김치를 꾹꾹 눌러 담아 복도를 걸어 나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거대한 바위가 내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누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예고도 없이 나를 덮쳐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나오지도 못한 채 내 온몸의 신경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 나는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무거운 반찬 쟁반을 복도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파편처럼 튀어나가며 회색 콘크리트 바닥을 핏빛으로 물들였고 내 몸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멀리서 진우 총각이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할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라며 총각은 붉은 김치 국물이 온몸에 묻는 줄도 모르고 내게 슬라이딩하듯 기어왔습니다. 총각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총각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부르고는 곧바로 내 가슴팍에 두 손을 포개어 얹고 온 힘을 다해 심장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쿵쾅거리는 복도 상공으로 총각의 거친 숨소리와 내 갈비뼈가 부서질 듯 압박당하는 둔탁한 타격음만이 거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갑자기 보냈는데 할머니까지 내 앞에서 그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라며 총각은 목이 터져라 절규를 질렀습니다. 총각의 사력 어린 CPR 응급처치가 내 멈춰버린 심장을 향해 쉼없이 이어질 때마다 내 흐려져가던 영혼의 끈이 기적처럼 다시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때는 온통 하얗고 차가운 병원 응급실의 천장과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삐삐거리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내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팔뚝마다 차가운 링거 바늘이 빼곡하게 박혀있는 채로 겨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희미한 시야 너머로 내 침대 곁에 웅크리고 앉아 내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던 진우 총각의 초라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총각의 옷자락에는 여전히 그날 복도에서 튀었던 붉은 김치 국물의 자국이 마른 핏자국처럼 흉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된 그 눈동자에는 오직 내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진심, 어린 아들의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이 다가오더니 할머니 정말 천운이 따르셨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앞집 청년이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간신히 숨을 내쉬며 내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자식이 되어준 진우 총각의 거친 손을 내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꼭 쥐어주었습니다. 정작 내가 300억짜리 강남 빌딩을 세워주고 교수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어 놓은 내 피부치 자식놈들은 엄마가 위독하다는 병원에 연락을 받고도 바쁘다며 단 한 명도 코빼기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그 잘난 내 친자식 놈들의 배신감에 가슴이 다시금 아릿하게 찢어지는 서운함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서 밤새 피눈물을 흘리며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이 착한 청년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는 거대한 각성과 함께 단단한 결심이 마침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착한 총각의 정직한 예의와 진심 어린 효심이 결국 자식에게 버림받고 독거노인처럼 체념하며 살아가던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보상이자 기적이었던 셈입니다. 세상의 무서운 인간들이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도 사람 귀한 줄 아는 이 청년의 맑은 영혼만큼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 숲이 멀리 보였지만 내 가슴을 채운 것은 그 어떤 수백억의 재산보다도 청년이 내 가슴에 꽂아준 카네이션의 붉은 잔향이었습니다. 나는 진우 총각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 통장과 거대한 권력을 움직여 이 청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성공의 날개를 달아주겠노라고 소리 없이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하얀 병실 안에는 여전히 기계음의 비트와 함께 우리의 단단해진 운명의 속삭임이 조용한 여운이 되어 길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김장날 사건이 지나고 딱 일주일이 흐른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여전히 가슴께가 뻐근하게 아파왔지만 내 목숨을 살려준 진우 총각을 위해 따뜻한 저녁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집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진우 총각의 거친 숨소리가 어딘가 몹시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피곤한 기색도 없이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청년인데 그날은 어두컴컴한 거실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잘게 떨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등 뒤로 들이운 그림자가 유난히 쓸쓸하고 무거워 보여서 나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낡은 복도 벽에 기대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내가 준 김치통을 만지작거리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릿하여 나는 청년의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바닥에는 청년이 다니던 회사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하얀 봉투와 함께 부당해고 통지서라는 시커먼 글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의 무리한 구조조정 명단에 진우 총각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가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청년은 내 인기척을 느끼고 서둘러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금방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됩니다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잘게 떨리는 목소리와 깊게 파인 미간은 이미 거대한 상실감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예의 바르게 살아온 사람에게 세상은 왜 이토록 가혹한 시련만을 내리는 것인지 낡은 구두 끝에 떨어지는 청년의 뜨거운 눈방울을 보며 내 심장이 다시금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서 내 개인 자산운용팀을 통해 진우 총각이 다니던 하청업체의 사장에 대해 철저하게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내 손에 들어온 한 편의 음성. 녹음 파일은 내 온몸의 피를 단숨에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진우 총각을 단칼에 잘라버린 그 악독한 사장놈과 그의 아내가 자신들의 호화로운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승진과 계약을 축하하며 나눈 더러운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스피커 너머로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경쾌한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비열한 웃음소리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내 거실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탄산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귀를 찌르는 한 여자의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그 썩은 서민 아파트 경비 노인네랑 짝짝꿍이 돼서 택배나 나르던 이진우놈 잘라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라며 앙칼지게 웃어대는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나에게 침을 뱉고 떠났던 전 앞집 세댁 김미영이었습니다.
사장놈인 그의 남편 오태식은 마누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샴페인을 홀짝이고는 그런 냄새. 나는 독거노인 부양할 시간 있으면 회사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꼴 좋다며 진우 총각의 생계를 무참히 짓밟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진우 총각이 김장날 쓰러진 나를 살리느라 병원을 지켰던 조퇴 기록까지 무단이탈로 조작하여 아주 악랄하게 해고 사유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힘없는 청년의 성실한 예의와 진심 어린 효심을 지들의 더러운 발사계만도 못하게 여기며 깔깔거리는 그 악마들의 민낯에 내 주먹이 파르르 떨리고 이가 부르르 갈렸습니다. 그 무례한 부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악행이 어떤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죄어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그 하청업체가 회사의 모든 사활을 걸고 대기업 투자를 받기 위해 입주하려고 목숨 걸고 매달리던 강남 테헤란로에 300억짜리 초대형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의 입주 계약서 최종 승인란에 도장을 찍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진짜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 거지. 노인네라고 멸시하던 나 박순자라는 사실을 그년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들에게는 오직 법적이고 경제적인 완벽한 파멸만이 유일한 처방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공식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내 개인 자산운용팀과 대형 로펌 대표들을 한자리에 소집했고 전세댁 부부의 사지를 찢어놓을 서슬 퍼런 반격에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슴에 여전히 꽂혀있는 진우 총각의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는 평생 두르고 다녔던 낡고 바랜 꽃무늬 앞치마를 과감하게 벗어던졌습니다. 은혜를 아는 착한 청년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 악마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입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린 강남의 빌딩 숲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내 입가에는 아주 서늘한 미소가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내 놈들이 기분 좋게 터트린 그 승리의 샴페인이 조만간 너희들의 숨통을 죄어올 피눈물의 독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복도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겨울바람은 마침내 거대한 심판의 서막을 알리며 서늘한 잔향만을 길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리와 예의를 저버린 자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파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신기루에 취해 아랫사람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 악독한 인간들이 내 발밑에 기어와 머리를 찢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인생의 엄격한 공식은 선한 이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악한 이에게는 반드시 처절한 천벌을 내린다는 엄연한 진리였습니다. 내가 두르고 있던 낡고 바랜 꽃무늬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내 빌딩의 회장실에 앉아있을 때 사방은 오직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가득 흐르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가구들과 최고급 원목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이 거대한 공간은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눈물로 일궈낸 피땀의 결정체이자 진정한 심판의 재단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수십억 대의 부도 위기에 직면한 전 앞집 세댁 김미영과 그의 사장 남편 오태식이 회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건물주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해 오직 회사를 살려달라는 일념 하나로 잔뜩 굳은 표정을 한 채 어깨를 바르르 떨며 내 가죽 의자 뒷모습을 향해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전 세댁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헝클어진 머리칼과 눈물로 얼룩진 수척한 얼굴만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흉측하게 박힌 딱딱한 굳은 살들로 가죽 의자의 팔걸이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나는 의자를 그들의 정면을 향해 반바퀴 돌려 그 추악한 얼굴들을 똑똑히 마주보았습니다. 세련되고 깊은 감청색 실크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내 얼굴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내부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세댁 김미영은 내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지며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더러운 노인네라고 부르며 침을 뱉고 검은 봉지를 발로 찼던 그 초라한 독거노인이 바로 자신들의 목줄을 쥔 300억대
빌딩주라는 사실에 영혼이 완전히 붕괴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 남편놈 역시 무릎 관절이 꺾이듯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거꾸러지며 허겁지겁 머리를 조아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미쳤었나 봅니다. 눈이 멀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벌을 받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회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며 이마에서 피가 터지도록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애걸복걸하는 추악한 대사들이 거대한 회장실 사방의 벽면을 때리며 울려 퍼졌지만 내 눈빛은 그 어떤 겨울바람보다도 서늘하고 완강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인사가 밥 먹여주냐며 나를 멸시하고 조롱할 때 너희들의 그 오만한 파멸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조금 있다고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서 춤을 추며 이웃을 노예처럼 부리려 하더니 내 놈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잘난 명품 가방과 대리석 집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았습니까? 특히 너희들이 냄새난다며 무참히 짓밟고 부당하게 직장에서 잘라버린 그 착한 진우 청년이 바로 내 목숨을 사력으로 살려낸 유일한 은인이자 내 친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들이 터뜨린 그 비열한 샴페인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처절한 것인지 오늘 내 놈들의 뼈마디가 바스러지도록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는 비서들을 향해 손짓하며 그 하청업체의 모든 대출 연장 계약을 영구히 취소하고 대기업과의 연계 자금줄을 완벽하게 동결시켜 법적인 파산 절차를 즉각 집행하라고 엄명했습니다. 경비원들의 손에 붙잡혀 개 끌려가듯 회장실 밖으로 쫓겨나는 전 세댁 부부의 절규가 복도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완전히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들의 뒷모습은 오직 인과응보라는 거대한 부메랑의 당연한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장실 옆 커다란 대기실 문을 열어 억울한 해고 통지서를 받고 복도 구석에서 눈물 흘리던 내 소중한 진우 총각을 안으로 다정하게 불러들였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비단 옷을 입은 나를 바라보는 청년에게 나는 다가와 손마디 굵은 내 손으로 청년의 거친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진우 총각, 이제 그 더러운 자들의 밑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이 강남 300억 빌딩의 총괄 관리소장이자 내 모든 자산을 움직이는 운용팀의 수장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고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정직하고 예의 바른 청년에게 내 남은 모든 물질과 거대한 권력을 아낌없는 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소명이었습니다. 진우 총각은 내 다 떨어진 앞치마 가슴팍에 꽂아주었던 그 새빨간 카네이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독거노인이라는 체념의 감옥 속에서 슬퍼하던 나에게 이 착한 청년은 진정한 가족의 온기와 삶의 기적을 선물해준 위대한 구원자였습니다. 이제 나는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내 잘난 친자식 놈들의 가짜 효도도 필요 없고 나를 무시하던 세상의 비참한 시선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지켜준 소중한 이웃과 함께 내 남은 여생을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품격 있는 홀로서기로 멋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웅장한 회장실 창문 너머로 찬란하게 쏟아지는 강남의 따스한 햇살은 마침내 선한 자의 위대한 승리를 축복하듯 우리의 어깨 위에 영원한 정정 어린 잔향을 길게 남겨주고 있었습니다.